야, 서은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할머니 제삿날, 시어머니 오말순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사과 1개, 배 1개, 조기 1마리뿐. 나머지는 음식 사진을 오려붙인 종이뿐이었죠. 형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동서까지 거들자 은채는 영수증을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00원짜리 제 사상입니다. 어머니가 10,000원 주셨잖아요. 일주일 전 다음 주 시할머니 제사니까 이걸로 준비해라. 그렇게 덩그러니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바라보고 17년 동안 자기 돈과 몸을 갈아 제사상을 차려온 은채. 그 서름과 모욕을 그녀는 그날 제사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그렇게 시댁을 떠나는데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시할머니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4시면 부엌에 불이 켜져야 했습니다. 들기름이 달궈지는 냄새,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탕 냄비가 보글거리는 소리가 현관 밖까지 흘러나와야 했어요. 그게 17해 동안 이 집 시할머니 제삿날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서은채는 새벽 2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있었지만 불은 켜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들기름 대신 가위 한 자루와 음식 잡지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잡지를 한 장씩 넘기며 사진들을 오려냈어요. 번지르르하게 인쇄된 갈비찜, 동태전, 잡채를 접시 크기에 맞게 하나씩 잘라붙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처럼 어두운 부엌에 혼자 앉아 새벽을 넘겼어요. 17번의 제삿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일어나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전을 부치고 혼자 설거지를 끝냈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 다른 방식으로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던 발걸음이 한가운데서 뚝 멈췄습니다. 제사상을 본 순간이었어요. 상 위에는 사과 1개, 배 1개, 마른 포 1마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접시들은 전부 비어 있었어요. 그 빈 접시 위에는 잡지에서 오린 음식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번지르르하게 윤이 흐르는 갈비찜, 동태전, 잡채가 접시마다 한 장씩이었어요. 실물 음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볼이 파르르 떨렸어요. 잠시 후에야 입이 열렸습니다. 얘가 미쳤나? 돌아가신 어른 앞에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비명 같은 말이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그 소리에 뒤따라 들어오던 둘째 며느리 서윤이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한번 훑쳤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쥔 핸드폰 화면만 내려다보았어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로요.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뛰어나왔어요. 제사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치워.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 남편이 은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채가 조용히 팔을 뿌리쳤어요. 힘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더 이상 잡히지 않겠다는 듯이 팔을 거두어 들였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17회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막내 시동생 태민이 느릿느릿 들어섰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상황 파악은 못한 채 두리번거리더니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형수, 오늘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그제야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나섰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의 끝은 달랐어요.
형님, 서운한 일이 있어도 제삿날엔 이러시면 안 되죠. 돌아가신 어른이 보고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타이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은채를 몰아세우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서윤은 딱 착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만 말했습니다. 은채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옆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찍어둔 사진 한 장을 나란히 제사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거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돈에 맞춰서 정성껏 차린 상이에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0원 줬다고. 진짜 10,000원어치만 차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은채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은 제가 제 돈으로 메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보기 값도 제 카드에서 나갔고 새벽에 혼자 부엌에 서 있던 것도 저였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무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 끝내고 나면 돌아오는 말은 간이 세다, 손이 느리다는 소리뿐이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님 눈에는 그게 당연해 보이셨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은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고 태미는 무의식 중에 현관 쪽으로 몸을 살짝 틀었어요. 그 자리에서 은채 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7회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집안 망신 그만 시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은채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남편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뚝 끊겼어요. 더 말하려다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17회 동안 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은채는 말을 마친 뒤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영수증만이 아니었어요. 종이 몇 장이 더 접혀 있었습니다. 은채의 손끝이 그 종이들을 살짝 건드렸다가 거두어들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진짜 폭탄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으니까요. 주머니 속 종이들은 그날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종이들이 언제 꺼내질지를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17회를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쯤이야 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식사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태미는 언제 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윤만 남아 설거지를 하는 척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조용히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거실에 혼자 남은 은채는 제사상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17회 전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 집 며느리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은채는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은채는 거기서 나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원고를 읽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단번에 보였어요. 문장이 늘어지는 부분,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손보면 글이 살아났습니다. 선배들이 은채한테 원고를 먼저 보여주고 의견을 물어볼 정도였어요. 3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당연했죠. 결혼하기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은채는 책상에 앉아 작가의 원고를 교정하고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끝내고 나면 한동안 못하겠다. 그 한동안이 17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은채가 쓰던 빨간 펜을 내려다보았어요. 은채는 며칠 전 받은 원고를
퇴근 후에 집에서 보던 참이었습니다. 맏며느리가 바깥일보다 집안일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출판사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채가 막 받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걸어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은채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선배한테서 전화가 2번 더 왔지만 은채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집안은 장남집이 중심이니까 내가 잘해야 해. 다그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마치 맏며느리란 원래 그런 자리인 것처럼요. 은채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틈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말이 자꾸 은채한테만 향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을 뿐이었죠. 첫 번째 시할머니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밤 전화로 이것저것 일렀어요. 생선은 2종류 이상 들어가야 하고 나물은 3가지 이상이어야 하고 탕은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비용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은채는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채가 기름을 두르고 전 반죽을 올리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어요. 눈이 매웠습니다. 은채는 눈을 깜빡이며 뒤집개를 놓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잠깐 벽에 등을 기댔어요. 딱 한 번만 쉬자 싶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어왔어요. 맏며느리가 벌써 지치면 어쩌니? 은채는 다시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어요. 음식 맛이 좋다는 소리, 상이 푸짐하다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남편도 거기 섞여 있었어요. 누구도 부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은채를 부르러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싱크대 앞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은채는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겠구나.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듬해도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허리가 해마다 더 일찍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시할머니 제삿날은 은채한테 그런 날이었어요. 밥을 먹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 끝낸 뒤 혼자 개수대 앞에 서서 기름때 낀 그릇을 닦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말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간이 좀 세더라. 보기보다 손이 느리네.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17회가 오늘 10,000원 한 장으로 돌아왔어요. 은채는 다시 거실의 제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빈 접시 위에 붙여놓은 음식 사진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반들반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상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서였어요. 17회치 계산서였습니다. 계산서는 은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가 왜 이렇게 두꺼워졌는지도 은채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김씨 집안은 삼형제였습니다. 장남 태성, 둘째 태준, 막내 태민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형제 집안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이고 제사에 모이고 어머니 생신에 모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짐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요. 늘 장남집이었어요. 남편은 장남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시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요.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장남집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채는 그 말을 17회 동안 들었어요. 듣다 보니 이제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오고 나면 어김없이 그 말이 따라왔으니까요. 둘째 태주는 달랐어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디선가 먼저 빠졌습니다. 핑계는 늘 준비돼 있었어요. 회사가 바쁘다거나 애들 학원 때문이라거나 처가에 일이 생겼다거나요. 한 번은 시어머니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가장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통화가 채 3분도 안 돼서 끊겼습니다. 잠시 뒤 남편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형이 가까이 있잖아. 형이 더 잘 알아서 해줘. 남편은 그 문자를 은채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봤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식탁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물 마시러 간 사이예요. 태준의 문자는 10글자도 안 됐습니다. 그 짧은 문자 하나로 모든 짐이 다시 장남 집으로 넘어왔어요. 태준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막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슬쩍 비켜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버티고 있으니까 자기는 살짝 비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더 얄미웠습니다. 대놓고 나쁘면 따질 수라도 있었을 텐데요. 막내 태미는 또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태미는 늘 아직 어린 자식이었어요. 나이가 38이 됐는데도요. 콘텐츠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온라인 유통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소형 스튜디오에 투자한다고 할 때도 시어머니는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막내는 머리가 좋아.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결과는 늘 비슷했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때마다 어디선가 돈이 조금씩 들어갔어요. 은채는 그 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민 본인은 이미 잊은 것 같았지만요.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제사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큰 집이 중심을 잡아야지. 그 말은 언제나 은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집을 향한 적은 없었어요. 태민한테는 더더욱요.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지인의 딸 결혼식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채가 받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결혼식인데 축의금은 큰 집에서 내야지. 얼마 하는 자리도 아니야. 얼마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 더 무거웠어요. 그 집이 어떤 사이인지 은채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지인의 딸이라는 것 말고는요. 은채는 따지려다가 옆에 있던 남편의 눈빛을 보았어요. 그 눈빛을 보자 말이 들어갔습니다.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었어요. 봉투를 쓰면서 은채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몇 번째지? 명절 때 들어가는 음식값, 제사 때 들어가는 장보기값, 시어머니 병원 갈 때 드리는 용돈, 태민 사업한다고 이러저러하게 빠져나간 돈들. 은채는 그 돈들을 수첩에 적어두었어요. 기억이 흐려질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필요한 날이 올 것 같아서였어요. 카카오톡 단체방이 울린 것은 그의 추석을 앞두고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으로서 내가 좀 더 할게. 은채는 그 메시지를 남편한테서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체방에서 봤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방에 먼저 올려버린 다음이었어요. 은채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장남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요. 다만 남편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은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17회 동안 조금씩 벌어졌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요. 그 간격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었어요. 서윤이 처음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은 은채가 맏며느리가 된 지 5년쯤 지나서였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은채도 처음에는 그런 서윤이 반가웠습니다. 이제 짐을 좀 나눌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시댁에 처음 왔던 날이었어요. 제사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채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나물 무치는 법, 전 반죽 농도, 탕 끓이는 순서까지요. 은채는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귀찮지 않았어요. 같이 하면 반이라도 줄겠거니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듬해 제사 때 서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오더니 행주를 들고 이것저것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슬그머니 은채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반죽이 조금 되직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배울 때는 좀 더 묽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서윤은 행주를 개수대에 올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서윤이 부엌에서 한 일은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저는 은채 혼자 다 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윤의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빠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꼭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일이 끝날 때쯤 나타났어요. 그리고 과일을 닦거나 그릇을 옮기는 일을 잠깐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와서 다행이네요. 손님들이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서윤을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서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워낙 완벽주의셔서요. 제가 끼면 오히려 불편해 하시거든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상냥하게, 조용하게요.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은채가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돼 있었어요. 서윤은 한 번도 은채를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그랬어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체방에서 의논이 시작됐어요. 서윤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이 취향을 더 잘 아시잖아요. 형님이 골라주시면 저는 따를게요. 좋은 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르는 것도 사는 것도 포장하는 것도 은채가 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정작 시어머니께 전달할 때는 서윤이 옆에 나란히 서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을 볼 때마다 말했어요. 서윤이는 말도 예쁘게 하고 센스도 있어. 그러고는 은채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은채야, 너도 좀 부드럽게 살아봐. 왜 그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 은채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결정적인 날은 2해 전 제삿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단체방에 서윤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아이가 열이 나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은채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장보기 목록을 다시 펼쳤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은채는 우연히 서윤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어요. 전날 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윤이 친구들과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의 얼굴에는 열이 난 아이를 밤새 돌본 사람의 흔적이 없었어요.
은채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캡처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사진을 저장한 건요. 은채 자신도 왜 그랬는지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원고를 볼 때처럼요. 이 문장은 나중에 쓰인다 싶으면 줄을 긋던 그 손이었습니다. 17회 만에 그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차곡차곡요. 쌓이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어요. 시할머니 제삿날을 일주일 앞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채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 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첫 해에 맡겨둔 것인데 은채는 한 번도 돌려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왔어. 인사가 그것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더니 곧장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채가 빨래를 내려놓고 따라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요즘은 집밥 냄새가 통 안 난다니까. 반찬이 이게 다야?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안을 뒤적이다가 선반 위에 올려둔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채가 아끼는 도자기 그릇이었어요. 결혼 전에 혼자 돈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그릇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 그릇이 식탁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아래로 떨어졌어요. 깨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다보았어요. 이런 거 올려놓으면 잘 깨지지.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은채는 쭈그려 앉아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폐 한 장이었어요. 10,000원짜리였습니다. 이번 시할머니 제삿날 상차림 비용이야. 은채는 그 10,000원짜리를 내려다보았어요. 한 번, 두 번요. 어머님, 10,000원으로 뭘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은채 스스로도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돈 없어도 정성으로 다 했어. 발품을 좀 팔면 되지. 맏며느리가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은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장을 몇 군데 돌면 싸게 살 수 있잖아. 그동안 살림했으면 물가 정도는 알아야지. 너는 돈 쓸 줄만 알지 살림머리가 없어. 17회 동안 제사 때마다 은채 카드에서 나간 돈이 있었습니다. 장보기값, 기름값, 제수 용품값이었어요. 한 번도 따로 청구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 돈을 다 합치면 10,000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상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은채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넣어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해마다 제사 때마다 적어둔 장보기 내역이 있었어요. 날짜와 품목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더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천천히요. 합계가 나왔습니다. 은채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막내도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집안이 이럴 때일수록 맏며느리가 중심을 잡아야지. 큰 집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막내 이야기였습니다. 또요. 은채는 그 말의 끝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내가 힘들다는 말이 왜 꼭 맏며느리한테 향하는 건지를요. 막내가 사고를 칠 때마다 그 수습이 왜 장남 집으로 넘어오는 건지를요.
그리고 그 뒷수습 끝에 놓인 사람이 왜 언제나 자신인지를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사 음식은 성의껏 해야 해. 생선도 2종류는 돼야 하고 탕도 빠지면 안 돼.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꽤 컸어요. 은채는 그 소리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감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17회 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소리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어요. 형님, 이번 제사 때 제가 꼭 도우려고 했는데 아이 학부모 모임이 잡혀서요. 죄송해요. 형님 믿어요. 은채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날아가지 않을 만큼 얇고 가벼운 종이 한 장이었어요. 은채는 그 10,000원짜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생선 2종류의 탕에 나물에 전까지 차리면 10,000원으로는 두부 반 모도 사기 어려웠어요. 은채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채우라는 뜻이었어요. 17회 동안 그래 왔으니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10,000원짜리를 집어들었어요. 지갑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러다 천천히 생각했어요. 이번엔 맞춰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17회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2가지 감각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은채는 10,000원짜리를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가위는 서랍 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은채는 그날 서랍을 닫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10,000원짜리는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어요. 치우지도 않았고 지갑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놓아두었어요. 볼 때마다 생각나도록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어요. 은채는 하루에 한 번씩 우편함을 확인하는 편이었습니다. 고지서나 카드 명세서가 오는 날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우편함 문을 열었어요. 봉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카드사 봉투 하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하나, 그리고 은채가 처음 보는 기관에서 온 봉투 하나였어요. 발신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신인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은채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봉투를 들고 내려다보았어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편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온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은채가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남편은 봉투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은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멈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회사 관련 서류야. 내가 볼게. 남편이 봉투를 가져갔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은채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났어요. 그 물소리 너머로 안방에서 남편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어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중간에 한 번 분명하게 들린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은채는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물소리가 멈추자 안방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은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무엇인지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없는데 먼저 따지고 들면 남편은 또 얼버무릴 것이었어요. 은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17회를 같이 살았으니까요.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은채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잘 건드리지 않는 서랍이었어요. 남편 물건이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채는 거기서 남편 양말을 꺼내다가 안쪽에 끼어있는 종이 몇 장을 발견했어요. 반으로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쳤어요.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처음엔 회사 관련 서류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회사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법인명이 아니었어요.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은채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태민, 막내 시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더 들여다보았어요. 대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증인 란에 남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명까지 되어 있었어요. 은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언제 된 일인지 몰랐어요. 알아챘을 때는 이미 서명이 끝나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마디 상의도 받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은채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태민 씨 사업 보증 선거 언제부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봤어? 서랍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막내가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잘만 되면 금방 해결돼. 보증 서류에 당신 사인이 이미 있던데요. 그건 일단 형식적으로 올려둔 거고. 은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나올 말이 뻔했으니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 막내가 이번엔 잘 될 거라는 말, 형제간에 도와야 한다는 말이 차례로 나올 것이었어요. 17회 동안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채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어요. 태민이 운영한다는 사업체 이름을 넣어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관련 게시판에 글이 몇 개 있었습니다. 환불이 안 된다는 글, 연락이 안 된다는 글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오래된 글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올라온 것들이었어요. 은채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나온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핸드폰으로 한 장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순서대로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서류를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요.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요. 은채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날짜 순서대로 정렬돼 있었어요. 서윤 와인 모임 캡처, 게시판 민원글 캡처, 보증 서류 사진들이 차례로 있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았어요. 사진이 16장이었습니다. 은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사 음식 때문에 이 집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제사상이 초라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잘못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 잘못을 수습하는 사람도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편안하고 수습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습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채였어요. 제사상은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증 서류는 달랐어요. 이건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은채의 삶 자체를 건드리는 일이었어요. 집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보증은 곧 이 집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은채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갤러리를 열고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적었어요. 정리. 딱 2글자였습니다. 아직 무엇을 위한 정리인지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7회 전 원고에 빨간 펜으로 줄을 긋던 그 손이었으니까요. 정리라는 이름의 폴더는 그날 이후로 조용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았습니다. 남편한테 먼저 따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았어요. 말없이 눈을 뜨고요. 제삿날까지 나흘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생선은 2종류 넣어야 해. 동태하고 조기. 조기는 반드시 참조기여야 하고 탕은 육개장이 좋겠어. 나물도 3가지는 돼야 하고. 은채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정성이 있어야 해. 작년엔 나물이 좀 질겼어. 네. 그리고 과일도 빠지면 안 돼. 네, 어머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참조기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육개장 끓이려면 재료가 몇 가지나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나물 3가지에 과일까지 더하면 얼마가 필요한지도 머릿속에 이미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10,000원으로는 참조기 한 마리도 살 수 없었어요. 은채는 그날 오후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게 아니었어요. 확인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 서서 참조기 가격을 물어봤어요. 상인이 답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가격표가 보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옆 채소 가게에서도 찍었어요. 두부, 콩나물, 계란 가격도요. 10,000원이 실제로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0,000원으로는 두부 반모, 콩나물 한 봉지, 계란 2개 정도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한 제사상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가 사진으로 남았어요. 은채는 그 사진들도 정리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번 제사만 잘 넘기고 나면 우리 여행 한번 가자. 오랜만에 둘이서. 은채는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행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가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낯선 건 따로 있었어요. 보증 서류 이야기가 아직 제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막내 빚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말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행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네. 은채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짧은 대답을 그냥 넘겼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다음 날 단체방에 서윤 메시지가 왔어요. 형님, 제사 준비 잘 되고 있으시죠? 제가 이번엔 꼭 일찍 가려고 했는데 아이 일정이 잡혀서요. 최대한 맞춰볼게요. 최대한이라는 말의 무게를 은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못 가겠다는 말과 같았어요. 최대한 맞춰보겠다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과일 몇 개 닦는 시간에 맞춰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서윤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았어요. 오후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새로 손질한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제삿날 이틀 전이었어요. 은채는 그 사진도 캡처했습니다. 제삿날 전날이었어요.
태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보고 잠깐 망설였지만 받았어요. 형수님, 저예요. 저 요즘 좀 힘들어서요. 이번 제사 때 어머니한테 제 얘기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형수님 말은 들으시잖아요.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채 말을 듣는다는 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태민이 힘들다는 게 어떤 힘든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 서류 안에 적혀 있던 금액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형수님, 이번만 좀 넘기면 저 진짜 달라질 거예요. 이번만이라는 말을 태민한테서 몇 번 들었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은채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은채는 안방 불을 끄고 나와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넣어둔 수첩을 꺼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결혼 첫해 시할머니 제사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 장보기 품목과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글씨체가 지금과 달랐어요. 좀 더 둥글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은채는 아직 지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수첩 속 첫 글씨는 그때의 흔적이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어요. 해가 지날수록 글씨가 달라졌습니다. 점점 눌린 것처럼 납작해졌어요. 어느 해부터는 금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품목 설명도 없이 숫자만 있었어요. 설명을 붙일 기운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합계를 내어 보았습니다. 17번의 제사에 들어간 은채 돈이었어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가위를 꺼냈어요. 부엌 서랍 안에 있던 가위였습니다. 닷새 전에 한 번 꺼냈다가 다시 넣어둔 그 가위였어요. 이번엔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음식 잡지를 펼쳤어요. 한 장씩 넘기며 갈비찜 사진을 찾았습니다. 동태전 사진, 잡채 사진, 나물 사진을 찾았어요. 가위를 들고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잘라냈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렸어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부엌에는 은채 혼자였습니다. 빈 접시를 꺼냈어요. 오린 사진들을 하나씩 올려보았습니다. 잘 붙도록 테이프를 잘라 모서리마다 붙였어요. 갈비찜 접시, 동태전 접시, 잡채 접시, 나물 접시가 차례로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0원짜리를 들었어요. 식탁 위에 닷새 동안 놓여있던 그 10,000원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10,000원짜리를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영수증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내일이었어요.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채는 새벽 2시에 눈을 떴어요. 잠이 들었던 건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부엌으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는 어젯밤에 준비해둔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빈 접시들, 오려붙인 음식 사진들, 10,000원짜리 한 장, 영수증, 그리고 수첩이었어요. 은채는 앞치마를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제사상을 폈어요. 상다리를 펼치고 상보를 덮었습니다. 그 위에 접시들을 하나씩 올렸어요. 갈비찜 사진이 붙은 접시, 동태전 사진이 붙은 접시, 잡채 사진이 붙은 접시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사과 1개, 배 1개, 마름포 1마리를 옆에 두었어요. 준비해둔 10,000원짜리와 영수증은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수첩과 복사해둔 서류 봉투도 함께였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은채는 뒤로 물러서서 상을 바라보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빈 접시 위에 사진들이 반들거 그렸습니다. 제사상이라고 부르기엔 초라했어요. 하지만 은채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17회의 계산서였어요. 가족들이 오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향하다가 제사상 앞에서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서윤이 들어왔어요. 상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꼭 다물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민이 가장 늦게 들어왔어요. 문을 열다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칫했습니다. 슬그머니 뒤로 빠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은채가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태민의 발이 멈췄어요.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제사상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당혹스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짓이야? 돌아가신 어른 앞에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은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집안 망신 그만 시켜. 지금 당장 치워. 은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윤이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형님, 무슨 서운한 일이 있으셔도 오늘은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 앞인데요. 겉으로는 타이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은채를 몰아세우는 말이기도 했어요. 은채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옆에 핸드폰으로 찍어 출력해둔 10,000원짜리 사진을 나란히 제사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상차림 비용이에요. 10,000원에 맞춰 정성껏 차린 상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펼쳐서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결혼 첫 해부터 올해까지 제가 제 카드에서 쓴 제사 장보기 내역이에요. 어머님한테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는 돈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수첩 위를 훑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금액들이었습니다. 17번이에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제 돈으로 메웠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려 했습니다. 은채야, 지금 이게 무슨... 잠깐요. 은채가 남편의 말을 끊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찾아내 복사해둔 서류였어요. 태민사업체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보증인 란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서류였어요. 제사상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조상 앞에 차려진 상 위에 이 집안이 숨기고 싶어 하던 것이 놓였어요.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공포가 스쳤어요. 그 집에서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채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어요. 돌아가신 어른 앞에 장난친 건 제가 아니에요. 17해 동안 제 정성과 제 삶을 당연하게 쓰신 분들이 누구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이잖아. 어머님, 은채가 조용히 불렀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왜 항상 저한테만 향했는지 아세요? 제사 때도, 돈이 필요할 때도, 막내 수습할 때도요.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제가 내야 했습니다. 제 돈이, 제 몸이, 제 시간이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남편이 다시 나섰습니다. 지금 당신이 뭘 하는지 알아?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망신은요. 은채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망신은 오늘이 아니라 17해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 혼자 부엌에 세워놓고 다들 거실에서 웃을 때부터요.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 서류에 사인할 때부터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제삿날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서윤 씨. 은채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멈칫했어요. 저한테 형님 고생하신다고 문자 보내던 날 있죠. 아이가 열이 난다고 못 온다고 했던 그 새벽이요.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12시 넘어서 올린 사진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와인잔 들고 찍은 거요. 서윤이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어요. 태민이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태민 씨. 은채가 조용히 불렀어요. 이번만이라는 말 몇 번 들었는지 아세요? 태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온전히 나오지 않았어요. 태민을 향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막내를 두둔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민 앞에서 입을 다문 것은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은채는 상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빈 접시 위에 사진들, 수첩, 서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7회가 걸렸어요. 은채는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깨어서 제사상 옆에 내려놓았어요. 오늘 이후로 저는 이 집 제사상을 차리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서윤도 태민도요. 은채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미리 꺼내둔 가방이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어요. 며칠치 짐만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그 사실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확인했어요. 문이 닫히고 층수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뛰어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채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가방이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17회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면서 은채는 갈 곳을 생각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빠 집은 있었지만 갑자기 들이닥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혼한 뒤로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몇 있었지만 오랜만에 전화해서 재워달라고 하기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근처 작은 여관을 찾았어요. 2박 3일 비용을 내고 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창문 하나, 침대 하나, 낡은 텔레비전 하나였습니다. 은채는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은채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받지 않았어요. 잠시 뒤 문자가 왔습니다.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줄 몰랐어. 적당히 사과하고 돌아와. 적당이라는 말이었어요. 은채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적당히 사과하라는 건지 남편은 쓰지 않았어요. 아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가면 집안 망신이다. 그 다음 날은 서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가족끼리 좋게 풀어요. 제가 중간에서 도울게요. 은채는 서윤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중간에서 도운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지키는 방향으로 도울 것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은채는 여관에서 나와 친구 정희 집으로 옮겼습니다. 대학 때 같은 과 친구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은채가 전화했을 때 정희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와, 방 있어.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은채는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17회 만의 일이었습니다. 출판사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2군데, 3군데 넣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공백 기간이 오래됐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채는 잠깐 멈췄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끄덕임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불합격 통보가 왔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회의 공백은 서류 한 장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정규직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출판사 교정 외주 일을 시작했어요. 정희가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은채한테 원고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해봐. 할 수 있어. 원고가 왔어요. 소설 원고였습니다. 은채는 첫 장을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3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어요. 문장이 늘어지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은채는 가방에서 빨간 펜을 꺼냈어요. 오래된 펜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것이었어요. 서랍 깊숙이 있던 걸 나오면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줄을 그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어느 문장이 살아야 하는지를요. 17회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손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채는 교정 원고를 마치고 나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빈 문서 창이 떴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처음엔 그냥 쓰려고 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요. 그런데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10번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나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17회 동안 나는 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 여보가 필요한 것, 시댁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썼어요. 주어가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라는 2글자가 얼마나 낯선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11번째였습니다. 나는 을 썼어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문장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한 줄 쓰고 멈추고 또 한 줄 쓰고 멈추고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첫해 제삿날 새벽 4시가 적혔어요. 시어머니 말이 적혔습니다. 남편 눈빛이 적혔어요. 서윤 메시지가 적혔습니다. 10,000원짜리가 적혔어요. 쓰다 보니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화면을 보았습니다. 꽤 됐어요. 은채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할지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날짜로 저장했어요. 다음 날도 썼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쓰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분노가 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문장 안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날짜 순서가 생기고 사건들이 연결됐습니다. 출판사에서 원고를 볼 때
흐름을 잡던 그 감각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정희가 저녁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요즘 밤마다 못 써? 그냥 일기. 보여줘봐. 은채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 노트북을 열어 정희 앞에 밀었습니다. 정희가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자세가 달라졌어요. 등을 세우고 화면에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은채야. 왜? 이거 그냥 일기가 아니야.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거 책이야. 책이라는 말이 밤새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은채는 잠들지 못했어요. 정희 집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이라는 말이 무서웠어요. 동시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느꼈던 감각이 있었어요. 일기를 쓸 때와 달랐습니다. 문장들이 연결되면서 흐름이 생겼어요. 사건 뒤에 사건이 오고 그 사건 뒤에 또 사건이 왔습니다. 17회가 순서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망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희가 밥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 봤어? 응. 어떻게 할 거야? 은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야. 내 집안 얘기잖아. 정희가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채야, 나 어젯밤에 읽다가 울었어. 나도 맏며느리야. 우리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아. 읽으면서 내 얘기 같았어. 그게 사적인 거야? 아니면 다 같은 얘기인 거야?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출판사에 아는 편집장 있어. 한번 보여줄게. 싫으면 말고. 사흘 뒤였습니다. 정희 소개로 만난 편집장은 50대 초반 여자였어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편집장은 은채가 건넨 출력본을 자리에 앉자마자 읽기 시작했어요. 커피가 식도록 읽었습니다. 은채는 맞은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은채 씨, 네. 이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한 달 됐어요. 편집장이 출력본을 덮었습니다. 표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어요. 저 이거 내고 싶어요. 은채가 멈칫했습니다. 제목이 이미 있네요. 10,000원짜리 제사상. 이 제목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은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목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첫 줄에 썼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편집장은 그게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분노가 앞서 있어요. 퇴고를 하면서 구조를 좀 잡아야 해요. 서은채 씨는 편집자 출신이시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가게들이 불을 켜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은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책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보다 더 강한 감각이 있었어요. 이건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퇴고가 시작됐습니다. 은채는 매일 썼어요. 교정 외주일을 마치고 나면 자기 원고를 펼쳤습니다. 편집자로 일하던 때의 눈으로 자기 글을 읽었어요. 감정이 앞서 흐릿해진 부분을 잡아냈습니다. 사건의 순서가 뒤엉킨 곳을 다시 정리했어요. 어떤 날은 한 페이지를 10번 넘게 고쳤습니다. 어떤 날은 한 챕터를 통째로 지우고 다시 썼어요. 쓰다가 멈추는 날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 장면을 다시 쓰던 날이었어요. 새벽 4시에 혼자 부엌에 서 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화면을 보았는데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멈췄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문장으로 만드는 일이 치유이기도 했고 고통이기도 했어요. 두 가지가 같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원고가 완성됐어요. 편집장이 출판사 내부 검토를 돌렸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출간하겠습니다. 책이 나온 건 그로부터 5달 뒤였습니다. 표지는 단순했어요. 흰 바탕에 빈 접시 하나, 그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놓인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제사상. 아래에 지은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은채였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2주차가 넘어가면서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서점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짧은 후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기 안에 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내 얘기 같았습니다. 한 독자가 긴 후기를 남겼어요. 20년 차 맏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썼어요. 그 후기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그 공유가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10,000원이라는 말이 상징어가 됐습니다. 댓글에 이런 말들이 달렸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10,000원짜리예요. 저는 5,000원짜리였어요. 저는 아예 영수증도 없었어요. 저마다 자기 10,00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송 섭외가 왔습니다. 은채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나가서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말했어요. 서은채 씨가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책 한 권으로 끝나요. 나가서 말하면 달라져요. 은채는 방송 출연 전날 밤 옷을 골랐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베이지색이나 회색이었어요. 튀지 않는 색들이었습니다. 17회 동안 시댁 눈치를 보며 고른 옷들이었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의 옷들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옷들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가장 안쪽에 걸려있던 옷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사두었던 짙은 파란색 재킷이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너무 눈에 띈다고 생각해서 줄곧 안쪽에 걸어만 두었어요.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사람이 거울 안에 서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사흘 뒤였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내가 많이 부족했다. 은채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문자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책에 자기 이야기가 나왔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은채는 읽고 지웠어요. 서윤이 만나자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미지가 걱정되는 것이었어요. 은채의 안부가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북토크가 열린 날이었어요. 서점 한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50명쯤 앉을 자리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더 왔습니다. 뒤에 서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은채 또래도 있었고 더 나이가 든 분들도 있었어요. 은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편집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10,000원이라는 숫자가 이 책의 핵심인데요. 왜 10,000원이었을까요? 은채는 잠깐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줄에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은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뭔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어요. 10,000원이 적어서 화가 났던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10,000원은 그 집이 저를 얼마로 여겼는지 보여주는 숫자였어요. 17회 동안 제 돈과 제 몸으로 채워온 것들이 그 집에서는 10,000원짜리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 맞게 차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수건을 꺼냈어요. 앞줄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을 읽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기 10,000원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북토크가 끝났습니다. 사인을 받으러 줄이 섰어요. 한 분 한 분이 은채 앞에 책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책을 내밀고 은채 손을 잠깐 잡았다가 갔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충분했어요. 앞줄 할머니 차례가 됐습니다. 책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나도 맏며느리였어. 40년 했어. 근데 나는 못 썼어. 못 썼다는 말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은채는 그 말을 듣고 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름을 쓰고 한 줄을 덧붙였어요. 당신의 시간도 10,000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은채는 그날 밤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에 늦은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오늘 받은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써온 편지였어요. 은채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7회 동안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은채의 이야기를 읽고 울었어요. 자기 이야기 같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문장이 됐습니다. 그 문장은 책이 됐어요. 그 책은 오늘 이 거리 위에 은채를 세워놓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서은 채로요. 17회 만에 처음으로 은채는 자기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